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여성이에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았어요. 팔남매의 막내로 태어나서 언니 오빠들과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고,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돌아가셨죠. 아무 힘없는 엄마와 저는 다 큰 성인인 오빠, 언니들 집을 전전하며 그렇게 지냈어요. 20살이 되던 해 제 가정을 가지고 싶었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를 못 살게 쫓아다닌 남편이 단지 술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딱 그 모습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빠가 술을 많이 드셔 간경화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배우자 선택에 있어 1순위는 술 안 먹는 남자였거든요. 그렇게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남편네는 크게 한식집을 하였습니다. 그 주변 고시원도 있고 회사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항상 문전성시를 이루는 식당이었어요. 식당이 잘 되다 보니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저를 아들 하나인 남편에 비해 한참 모자란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니, 상욱이도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제만 줄줄인 집에 뭐 볼 게 있다고 장가를 간다는 거야? 내 말이 그 말이다. 눈이라도 달고 다닌다니 걔는. 진짜 아들 하나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아주 딱이다 정말.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집에 시집을 왔으면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아주 잘 알게 해줘야지. 안 그래 엄마?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어떻게 꼬셨는지 아주 그걸 후회하게 만들겠어. 감히 아무것도 없는 게 남자 하나 잘 물어서 인생을 필려고 해? 가만 안 둘 거야. 그래, 우리 아주 본때를 보여주자. 어디 감히 우리 집에 시집을 와 지까짓 게? 내가 진짜 못 산다 정말. 아들 잘 키워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아 진짜 억울해. 아무리 아들은 장가를 가는 거라곤 하지만 어떻게 된 게 제대로 된 애도 아니고. 제가 시집 오기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벼르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직접적으로 꼬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단 한 번도 가정의 안락함을 느끼지 못한 터라 빨리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제가 이런 마음을 먹게 된 이유 중 하나도 저희 언니들도 저에게 빨리 시집을 가라며 눈치를 주었기 때문이에요. 속상하게도 집이고 어디고 마음 붙일 곳이라고 전혀 없었어요. 그저 빨리 제 가정을 꾸려서 안락하게 사는 것만이 제가 유일하게 바라는 길이었죠. 네가 20살 됐으면 이제 알아서 앞가림은 해야지. 시집을 가든지 혼자 독립을 하든지 언제까지 엄마랑 둘이서 이 집 저 집 전전할 거야? 너 좋다는 남자 있을 때 얼른 시집 가. 우리처럼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게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줄 아니? 엄마도 이제 나이 들어서 널 어떻게 책임지겠어. 너도 성인이 됐으면 이런저런 앞가림은 할 때잖니. 그래, 큰언니 말이 맞아. 여자는 그냥 시집가서 살림하고 사는 게 최고야. 우리 형편에 널 대학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너 좋다고 하는 남자 있을 때 꽉 잡아. 뭐 집도 빵빵하고 넌 그 집에 가면 돈 걱정은 안 하고 살겠지. 무조건 꽉 잡아. 그럼 얼마나 좋은 기회야? 그저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는 게 최고야. 그게 최고의 팔자라고. 그러니까 이 기회에 잡아. 이렇게 친정에서도 제 결혼을 두 팔 벌려 환영했어요. 철없던 어린 나이, 제 삶의 안락함을 찾고자 결혼을 하였고,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은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서서히 변해 가더라고요. 술을 한 잔도 안 먹었던 남편은
친구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술을 한두 잔 하기 시작했고, 점점 저와의 약속을 어기는 날도 잦았어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속상했지만, 말하면 싸움뿐이 되지 않아 참는 날들이 더 많았어요. 그저 참기 힘든 날에는 한 번씩 속상한 마음을 비추곤 했지만요. 심지어 남편은 핸드폰을 숨기고 연락이 되지 않는 날도 많았는데, 의심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따져봤자 저만 손해였어요. 결혼 전에 그렇게 잘한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딴판이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 완전 사기 결혼 당했잖아? 너도 어차피 내 배경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집도 절도 없는 애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웃기네.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집도 절도 없는 애? 당신도 날 그렇게 본 거야? 그래서 나 만만히 여긴 거고? 아, 그만하자. 네가 이렇게 바가지 긁을 줄 알았으면 너랑 결혼 안 했어. 말 잘 듣고 얌전할 줄 알았는데 나야말로 사기다. 너무한다 정말. 연락도 안 되고 누굴 만나고 다니는지 아주 뻔뻔해. 그렇게 뻔뻔하게 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 이게 서방님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집구석에서 매번 그딴 생각만 하냐? 너같이 취집한 것들이 그래서 문제야.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그마저도 모자라 제 아픔까지 들춰냈어요. 참 슬펐지만 어리기도 했고, 그때 당시 어찌할 수 없더라고요. 갈 곳도 가진 것도 없는 내가 남편과 이혼을 한다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거든요. 전 결혼을 하고 바로 시댁의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의 호통 때문에 단 하루도 쉴 수 없었어요. 오히려 바쁘게 일을 하니 정신적으로 남편과의 힘든 점, 시댁의 구박은 버틸 수 있더라고요. 몸이 힘드니 그저 지쳐 잠드는 날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나가서 일을 하고 보니 매번 집에만 있는 것보다 조금 숨 쉴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것 같았고, 힘들지만 괜찮았어요. 밥값은 해야지. 공짜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금 네가 그러고 살고 있는데 식당 나와서 도와주는 건 당연하잖아. 그래, 올케가 나와서 일하는 건 당연하지. 바쁘기도 엄청 바쁜 가게니까 아마 빡세게 일해야 할 거야. 꾀부렸다간 알아서 해. 결혼했으니까 내 가게라고 생각하면서 하란 말이야. 그래야 여기에서 밥이라도 얻어먹지. 일단 제가 할 줄 아는 건 많이 없지만 가르쳐 주세요. 어머님 마음에 들게 최대한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도 어디 가서 일 못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거든요. 아마 어머님이 한번 가르쳐 주시면 100은 아니더라도 90까지는 흉내낼 수 있을 거예요. 어이구, 이 일을 그렇게 만만히 보시겠다? 참나.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너 이 집에서 먹고 자고 옷 입고 하는 거 다 여기 임금에서 채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 알지? 며느리라고 봐줄 거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이야. 이 집에서 그래도 어머님 마음에라도 들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월급은커녕 휴일 한번 제대로 가지지 못한 채 음식을 배우고 손님을 받고 서빙을 하는 날들이 이어졌죠. 그래도 나름 재미는 있었어요. 요리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그 음식을 맛있게 먹어준 손님들을 보는 것도 참 좋았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일을 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제 몸은 점점 부스러지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서빙을 하다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휴일이 없이 매번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 제 몸이 그렇게 축나는지도 몰랐던 거죠. 그렇게 점점 병들어가고 있었어요. 너무 무리를 해서 온 과로입니다. 수행 맞으시고 좀 쉬셔야 해요. 과로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저혈압인데다가 아, 네, 일단 오늘은 수액만 맞으면 되나요? 다른 약 처방이나 이런 건요? 제가 이렇게 쉴 형편이 안 돼서요. 본인 몸이 더 중요하지. 지금 계속 또 일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면 더 큰 병을 얻어요. 의사는 극구 말리더라고요. 하지만 쉴 수는 없었던 게 너무 바쁜 식당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시댁은 제 몸 걱정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쓰러진 저를 탓하더라고요. 몇 년을 한 번도 안 쉬고 일한 저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에 시댁에서 절 어떻게 생각하는지 완전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너무 속상하고 조금은 저를 아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한 게 뭐가 있다고 픽픽 쓰러져? 가게에서 진짜 내가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니? 몸이 좀 안 좋으면 말을 하면 되지. 미련하게 그게 뭐야 정말? 누가 너 안쓰러워한다고? 진짜 가지가지 한다. 너도 참 어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니? 어머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몸 괜찮냐?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일하다 쓰러진 건데. 어머, 옳게. 지금 눈 부라리고 우리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참나. 몇 년 뭐 이랬다고 생색내는 거야, 뭐야? 아주 웃겨. 최소한 사람이 쓰러졌는데 걱정도 안 하시잖아요.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드셔도 지금 몇 년을 이렇게 일만 했는데 전 그냥 남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걸 지금 확실히 깨달았네요. 정말 너무들 하세요. 어머님, 형님, 속상하네요. 제가 이렇게 형님과 어머님께 섭섭함을 표하자 남편 또한 저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남편은 정말 철저히 남의 편이었죠. 결혼 후 단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준 적은 없었지만 몸까지 아프고 나니 참 서럽고 그제야 결혼에 대해 회의가 들더라고요. 난 단지 안락한 가정을 원해서 결혼을 한 것뿐인데 이건 안락이 아니라 그저 날 업신여기는 사람들만 더 늘어난 꼴이구나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혼의 용기는 나지 않았는데 지금 이혼하면 난 뭘 하지? 이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말이에요. 너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이게 진짜 분수도 모르고 어디서 엄마한테 대들어? 이제 우리 집이 만만해? 너 때문에 오늘 장사 얼마나 손해를 봤는데 죄송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엄마랑 누나한테 네가 지금 눈 부라리고 대들 때야? 뭐라고? 넌 뭔데 나한테 큰 소리 치는데? 지금 내가 뭐 실수한 거 있어? 당신들 너무한다 정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매번 내 잘못, 내 잘못. 그래, 당신들끼리 알아서 잘해봐. 그냥 다른 가게에 가서 일하면 그만이야. 차라리 그러면 고정적으로 쉬기라도 하지.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지금 누구 겁주니? 아주 이게 한번 쓰러지더니 머리가 다쳤나 막말을 하네 아주. 너 쫓겨나고 싶어? 지금 네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데는 있고 너희 엄마도 지금 네 형제들 집 전전하면서 살고 있다며? 그날 그렇게 사달이 나고 참 방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가족이 많으면 뭐하나
단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걸. 이런 생각에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그렇게 저 역시 퍼부은 그날이요. 그래도 그게 좀 먹혔는지 시어머니는 저를 주방과 홀이 아닌 계산대로 위치를 바꾸셨어요. 그나마 좀 육체적으로 덜 힘든 곳으로 말이죠. 웬일인가 싶었지만 역시나 그 이유는 가게에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을 보고 그랬던 거였더라고요. 가면을 쓰고선 인정사정 없는 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것이죠.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그나마 지속적으로 저에게 친정 엄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버틴 것도 있었어요. 어머, 세댁, 괜찮아? 아유, 그러게 좀 쉬면서 해야지. 맨날 출근한다 했어, 진짜. 아무리 사장님이지만 진짜 독해. 어떻게 며느리도 딸인데 몸 한번 아껴줄 줄을 몰라? 쉬엄쉬엄 해. 누가 알아준다고 이렇게 열심히 해? 내가 딸 같아서 그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아주머니들 때문에 일할 맛은 나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챙겨주니깐요. 우리야 세대가 안쓰러우니까 그렇지. 어린 나이에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 안 그래? 힘들면 우리한테 털어놔. 남편이라고 맨날 가게는 안 보고 돌아다니는 꼴하고는 그런 아들 잡지 못하고 그저 며느리만 쥐잡듯 잡는다니까. 에휴. 식당 이모님들이 잘 챙겨준 덕분에 엄마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을 모르는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참 감동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식당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면서 오히려 조금 육체적인 노동을 좀 쉬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농수산물 시장에 가는 날이기 때문에 가게를 비우시는 날이 있었는데 항상 채소나 물건들은 본인이 직접 보고 사셨거든요. 그날도 어김없이 농수산물에 가신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가게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피죽도 못 먹을 것 같은 한 소녀가 들어와 밥을 시키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주문을 받고 서빙이 나갔는데 그 소녀는 밥을 받자마자 얼마나 굶었는지 허겁지겁 먹어 치우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가난한 고시 준비하는 학생 같았고 그래도 잘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는데 학생이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 1,000원짜리 몇 개를 모아서 저에게 살포시 주더라고요. 저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오늘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받거든요. 죄송한데 제가 나머지 돈은 내일 가져다 드려도 될까요? 이 앞에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혹시 못 믿으시겠다면 제 신분증도 드릴게요. 너무 배가 고파서 먼저 이런 실례를 저질렀네요. 어머, 아니에요. 이 돈 넣어두세요. 아유, 뭐 힘든 형편에 그럴 수도 있죠.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아까 급하게 드시던데. 그 학생의 말을 들으니 왠지 제가 형제들의 집에 전전하며 밥 먹을 때도 눈치를 보던 그런 모습들이 스쳐 지나가서 안타깝더라고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그랬을까라는 생각에 전 그 학생에게 얘기를 했어요. 매주 수요일에 오세요. 식사는 공짜로 드시고요. 뭐 많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식사하시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공부 다 끝나면 그때 돈 벌어서 다 갚으시면 되죠. 안 그래요? 아니, 그래도 이걸 제가 받아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사실 제가 지금 이틀째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에휴, 저런. 제가 매번은 못 드려도 수요일엔 마음껏 드릴 수 있고 싸드릴 수도 있으니까 꼭 수요일에 오셔야 해요. 전 시어머니가 농수산물 시장에 가는 날로 약속을 정해 학생에게 밥을 먹으러 오라고 했어요. 그 학생은 연신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는데 얼마나 뿌듯하던지 그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투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식당 아주머니들도 그렇게 해주고 싶다고 했고 그렇게 그 학생과 저희만의 약속이 성사되었죠. 우리에겐 그냥 밥 한 끼 대접이었지만 그 학생에겐 아마 정말 단 하루라도 밥을 마음 편하게 먹는 날이 될 것임을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그 학생은 매번 수요일마다 와서 배고픔을 달랬어요. 약 3년이 지나고 그 학생은 예쁜 정장을 빼입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저 오늘 변호사 시험 발표 났어요. 합격했습니다. 가장 큰 덕을 본 게 이 식당 때문에 아닌가 싶어서요. 감사해요, 언니.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매번 밥도 주시고 챙겨주시고 정말 고시 생활하면서 큰 힘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 당장 얻어먹은 돈은 다 갚지 못하지만 언젠가 언니한테 모든 걸 갚을 날이 올 거예요. 언니, 너무 감사드려요.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어머, 너무 축하해요. 이모들, 학생 변호사 시험 붙었대요. 너무 고생했어요. 그래도 종종 들려요.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꽃다발이라도 준비하는 건데. 그동안 공부하고 학비 버느라 너무 고생했어요. 정말 멋있네요. 축하해요. 그 학생은 변호사 시험이 붙었다고 인사를 하러 왔더라고요. 참 벅차오르면서 얼마나 기쁘던지. 하지만 한편으론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그 학생이 부러웠고, 본인의 힘으로 어려운 형편에도 이렇게 삶을 개척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부러웠어요. 그렇게 그 학생과의 인연이 훈훈하게 끝나는 듯 했었죠. 하지만 그 학생과의 삶과는 반대로 제 인생은 점점 곤두박질 쳐지고 있었고 계속해서 집에 정을 못 붙이는 남편과 아직까지도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고달팠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부동산에 가던 일이 있었는데 꼭 제가 필요하다면서 말이에요. 증여세라도 아껴야지. 며느리한테 증여했을 때가 제일 세금 절감이 된다고 하니 인감 챙겨라. 증여세라도 조금 내고 우리 상욱이한테 현금으로 다 해줘야지. 너 인감 하나 들고 나 따라오너라. 아유, 오늘은 부동산도 가고 이래저래 바쁘겠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싶지만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저에게 서류상 증여를 해놓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투명하지 않는 분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시어머니와 부동산 일을 마치고 나서 전 또다시 가게로 일을 하게 되었죠. 이상하게 몸에 문제는 없었지만 오래도록 아이도 생기지 않았고 그저 하루하루 그냥 제 할 일을 하며 지내게 된 세월이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도 어연 9년이나 되었고 이리저리 사랑받는 건 포기한 제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 제 인생이 통째로 바뀌게 된 시간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가게 마감을 하는데 돈이 안 맞는 거였죠. 네가 캐셔 보는데 돈이 안 맞는 게 말이 되는 거니? 너 이런 식으로 매번 현금 삥땅 친 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옷 사입고 머리하고 그러겠어? 이상하다 있어.
그동안 몇 년째 삥땅 친 거야? 그런 식으로 뒷돈 챙겼니? 뭐라고요?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삥땅이라뇨. 그리고 제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푼돈을 삥땅 치냐고요. 어떻게 알아?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런 식으로 삥땅 쳐서 적금 통장이라도 드러났을지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본데 없이 자라서 도둑질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카운터 일하면서 삥땅 안 치는 게 이상한 거지. 우리한테 좋은 감정 있을 리도 없고, 안 그래?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랑까진 바라지 않았지만 이제 하다하다 의심까지, 아니 누명까지 씌우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미 이 집안에서 저는 도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남편을 믿은 건 아니었지만 오히려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보다 더욱더 저를 질책하더라고요. 꼭 이걸 바라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간신히 붙잡고 있던 멘탈이 무너졌어요. 내가 돌았지. 이런 손버릇 나쁜 애랑 결혼을 한다고 했으니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너 몇 번째야? 은혜를 원수로 갚네. 오갈 데 없는 거 불쌍해서 결혼했더니 우리 집 재산을 뒤로 빼돌리려고 해? 너 같은 거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뭐라고? 네가 지금 할 말이야 그게? 그래, 넌 결혼하자마자 그런 식이었어. 나야말로 돌았지. 내가 내 발등을 찍었다고. 너 가방 한번 뒤엎어보자. 그럼 될 거 아니야? 이 나쁜 거사. 너 내가 이대로 못 넘어가. 엉큼해가지고 남의 가게돈을 빼돌려? 시어머니는 말이 끝나자마자 제 가방을 뒤엎었고 정말 억울하게도 제 가방에선 현금 뭉치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했어요. 제가 억울하다고 말하기도 전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한두 차례 제 얼굴을 날리더라고요. 도둑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 무서운 것? 너 이럴 줄 알았어. 이래도 아니야? 이렇게 증거가 명명백백한데 이래도 아니라는 거야? 정신 차리게 혼나야지 이런 것은. 감히 은혜로 원수로 갚아? 어머, 내가 얘 정신 차리도록 할 테니까 고정하세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랑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무렵 식당 이모님이 슬쩍 껴들어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절 딸처럼 생각해 주었던 이모들이었기에 제가 이렇게 가게에서 당하고 있는 꼴을 보실 수 없는 것 같았어요. 이모들이 해준 말은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거기 가게 이모들이 모두 똑같이 증언을 해주었는데 전 너무 억울해 눈물이 났어요. 아니 내가 보니까 아까 상욱이 누나가 세댁 가방에 뭘 잔뜩 넣는 것 같던데 그거 그 집 가족이 넣은 거 아니에요? 세댁이 그럴 리도 없고 내가 맨날 붙어서 일해서 아는데 세댁 그럴 사람 아니에요. 사장님도 아시면서 상욱이 너도 너무한다. 아유 그러니까 어떻게 세댁을 의심해? 아무리 그래도 상욱이 너는 세댁 편을 들어줘야지. 참나. 오늘 나랑 하루 종일 붙어 있었어. 그런 적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댁 좀 그만 잡아요. 응? 참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약자를 괴롭혀 정말. 이모들이 뭘 알아요? 얘가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삥땅 쳤을 수도 있지. 이런 건 조장이 잡아야 한다니까. 야, 너 이제 이혼 당할 줄 알아? 네가 실족한 거 한두 푼 아닌 거 내가 다 아니까. 뭐 하나 이 집에서 건져나갈 생각하지 마. 알겠어? 이모들의 말에 눈물이 왈칵 났고
이혼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9년이나 가족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날 이렇게 대하는데 정말 남이 날 더 생각해 주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엉엉 울면서 전 가게를 뛰쳐나왔고 남편도 저에게 당장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하면서 엄포를 놓았어요. 막상 가게에서 나오니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을 때 우연히 그 학생을 만났는데 저에게 줄 것이 있다며 이 동네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려 3년간 밥을 준 학생 말입니다. 반가움에 저에게 인사를 하는 학생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져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얘기했어요. 그동안 너무 감사해서 받기만 한 것 같아 그래도 성의 표시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선물 사들고 언니네 가게에 가던 중인데 언니 얘기 들으니 진짜 화가 다 나네요. 이렇게 착한 언니한테 그 못된 것들이. 언니, 제가 전 재산 손에 넣게 해드릴게요. 변호사 걱정 마세요. 제가 무료로 변호해 드릴 테니. 뻔뻔한 것들은 제대로 응징을 당해야 하지 않겠어요? 걱정 놓으세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무료 변론을 받겠어요. 너무 미안한데. 수임료 같은 건 받아야지. 아휴, 이리저리 민폐네 정말. 아니에요. 언니 걱정 마세요. 저 언니 아니었으면 밥도 못 먹고 시험도 못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놓으세요. 우리 잘해봐요. 어차피 시어머니가 증여한 건물들은 따로 뺏어오지 못할 거예요. 이미 증여를 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혼 소송이 들어가면 법적으로 재산 분할이 들어갈 텐데 여기에 재산의 기여도가 누구한테 높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소송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언니. 저 능력 있는 변호사고 언니한테 도움이 될 테니까 저만 믿으세요. 아주 못된 인간들 같으니라고. 그렇게 전 그 학생네 집에 머물며 소송 준비를 했어요. 다행히 이모님들이 많은 증언을 해주신다고 하였고, 그리고 정말 고맙게도 한 이모님은 제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가게에 데리고 온 여자와 가까운 모습들을 사진 찍어 저에게 전송해 주었죠. 시어머니는 이미 그 여자와 남편이 보통 사이가 아니란 걸 알고 있었던 모양인지 다 같이 깔깔거리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일이 이렇게 되자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지면서 절 내쫓으려고 이것들이 작당을 하고 누명을 씌웠다는 것을 주변에 아무도 없는 저를 설득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할 속셈이었던 것이 분명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고 그렇게 전 남편이 알지 못하게 소송 준비를 해 나가면서 모든 자료와 준비를 마친 뒤 남편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제가 이혼 소송을 걸자 시댁은 난리가 났고요. 네가 감히 이혼 소송을 걸어? 당장 취하하고 가게 나와. 너 그 부동산 계약서에 사인이나 하고 이혼 서류에 사인이나 해. 이게 어디서 소송이야?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니? 네가 이 집에 기여한 게 뭔데? 가뜩이나 없는 돈 날릴 생각 말고 당장 기어와. 노망나도 한참 노망났네. 지금 앞뒤가 분간이 안 되나 본데 아줌마가 나한테 증여해 준 거 내 거야. 그동안 나 부려먹은 위자료라 생각해. 이거랑 별개로 이혼 소송이랑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 걸었으니 그리 알아. 내가 이대로 물러날 줄 알았니? 김상욱 외도 자료까지 다 나한테 있으니까 법원에서 만나. 다신 얼굴 볼 일 없으니까 법원 말고는 알겠어요? 노망나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건지. 너 말 다 했어? 네가 감히 나한테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아, 기가 막혀.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부동산은 내나 이거 사. 전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렇게 법적 분쟁이 이어졌어요. 남편의 외도 사진이 빼박이었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증여한 건물들은 이미 본인 의사가 어떻게 됐든 저에게 증여를 하였기 때문에 제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절대 가져갈 수 없었는데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당해온 정신적 피해와 돈 한 푼 못 받고 수족처럼 일한 대가, 그리고 시댁의 언어 괴롭힘 등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이모님들이 증언해 주었기에 법적으로 제가 유리했죠. 그렇게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되었고 계속 소송이 진행될수록 남편에겐 불리하게 돌아갔죠. 아마 남편과 시댁에선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로 당황하기만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증여한 재산은 저의 재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절대 뺏어올 순 없었고 남편과의 재산 분할이 문제였는데 남편은 그동안 이모들의 증언대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재산에 대해 기여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꼴랑 작은 지분만 분할받을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제 것이었고요. 그리고 저에게 줄 위자료도 엄청났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분할된 것이 그 돈이 그 돈이었죠. 내가 좀 양보할 테니까 일단 내가 너한테 증여한 건물들은 다 내놔. 그건 아니지 않니? 그거 현금화해서 상욱이 주려고 했던 건데 그거 증여세 아끼려고 너한테 해놓은 거 너도 알잖아. 그거는 다 돌려줘야지. 어디서 그걸 네가 꿀꺽하려고 해? 당신 의도가 어떻든 나랑 상관없는데? 어쨌든 지금은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현금화하는 것도 내 마음이야. 착각 마. 뭐? 야, 그게 다 앞에서 얼마인데 네가 그걸 꿀꺽하려고 해? 너 제정신이냐? 애가 눈이 돌아도 한참 돌았네. 그리고 그걸 네가 가져가겠다는 게 말이 돼? 판결도 웃기지. 그거 그냥 우리 거잖아. 당장 돌려내, 알겠어? 너한테 줄 수 없으니. 도둑이라며. 제대로 도둑이 뭔지 보여줄게. 마음대로 해. 그 건물들은 다 내 거니까. 고마워요.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한 보람이 있네. 이 건물 하나 해결도 안 하고 나한테 누명 씌웠니? 내가 마냥 천치 바보인 줄 알았어? 그제야 건물 걱정을 하는데 너무 고소했습니다. 그렇게 긴 공방이 끝이 났고 저희는 이혼을 하였어요. 남편이 명백한 외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고 그동안 시댁에서 일한 것도 시어머니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죠. 추후에 건물 때문에 항소를 하였지만 역시나 법원의 판결은 똑같았어요.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하더라도 반도 안 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저에게 주는 위자료 가격이나 마찬가지였죠. 남편과 시모는 땅을 치고 후회하더라고요. 얼마나 이 묵은 채증이 내려가던지. 더불어 남편과 바람이 난 상간녀에게도 추후에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요. 그야말로 정말 저 하나로 인해 그 집안은 모든 돈과 명예를 잃고 말았어요. 어찌나 고소하고 좋던지. 그리고 그 변호사 학생과 이모님들에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 너 일부러 노린 거지? 아니, 내가 그 건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가져올 거니까 기대해. 알겠어? 내가 그 건물들 순순히 포기할 줄 알아? 너까지 끝한테 그 건물들 넘어가게 할 수 없다고. 그게 다 얼마짜리인데 네가 우리 집을 몰락시켜? 얘, 지금 이럴 때니? 어쨌든 쟤 좀 달래서
건물들이라도 달래야지. 뭘 그렇게 욱해. 제 성품이 모진 애가 아니니 좀 구슬려서 건물들 다시 찾아오자. 이러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안 그래? 예, 우리가 미안했다, 응? 아주 가지가지하네요. 그냥 한식당이나 하면서 평생 그 푼돈으로 살으셔. 그리고 이 모든 걸 내가 갖게 된 건 본인들이 얼마나 악독했으면 모든 걸 다 뺏겼을까 생각하시고. 당신들 다신 볼 일 없을 거야. 하나같이 무식해가지고. 이렇게 몰락하는 모습을 내 눈앞에서 보다니 이제서야 후회해?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해봐 어디. 두고두고 말이지. 그래도 그 건물은 줘야지. 엄마가 너 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애초에 증여세 아끼려고 그랬던 건데 너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게 그것마저도 돈 아끼려고 그런 머리를 썼으니 이런 벌을 받는 거지. 달게 받아 그냥. 그리고 그동안 나한테 했던 거 이렇게 갚는다고 생각해. 그럼 억울할 것도 없잖아? 다신 엮이지 말자. 이 분리수거도 안 되는 소굴들아. 전 그 길로 위자료를 받은 금액으로 작은 전세 아파트 하나를 구매했고 기사식당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래도 식당에서 일한 경력으로 식당밥에 자신은 있었거든요. 제가 가게를 차리자 시어머니 한식당에서 일한 아주머니들을 스카우트 했어요. 아주머니들은 저를 위해 기꺼이 저희 가게로 와주셨고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같이 일을 하고 있답니다. 물론 변호사 학생과도 인연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때 작은 베품의 결과가 이렇게 저에게 큰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몰랐는데 이래서 사람은 늘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 좋은 남편을 만나 새 출발도 했어요. 이제서야 안락한 가정도 꾸렸고 가게도 하고 제 인생을 잘 개척해 나가고 있고요. 초년에 너무 힘들어서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지만 지금은 모든 걸 다 잊고 행복하게만 지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정말 넘쳐나거든요. 저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더욱더 노력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제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글솜씨가 없어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들으셨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재작년에 이혼을 했던 전 남편과 잠깐 얼굴을 마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변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작년 이맘때 저와 이혼을 왜 하게 됐는지 또다시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10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던 날이었고 제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오게 된 날이었어요. 남편과 결혼한 이후 10년 동안 시댁집안과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참고 살아갈 만 했었습니다. 남편도 너무 벗어나는 행동을 해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크게 화를 낼 일도 없었고 다른 가정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변화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매년마다 시댁에서 김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날도 당연하게 시댁에서 김장을 했었는데 매번 하던 양에 비해 그날 김장의 양은 평소 제가 알던 양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작년 김장이 적어서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양을 준비하신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김장이 전부 끝나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모는 평소 해오던 김장의 양보다 100포기 정도를 더 시켰는데 김장이 거의 끝나갈 때쯤 귀한 손님이 오기로 했다며
약속 시간이 다 되어 간다면서 서둘러 정리하라고 재촉하셨어요. 그리고 백폭이 김장김치를 한쪽으로 빼놓으라고 시키셨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오길래 김장김치를 100폭이나 주는지 이해할 순 없었지만 시키는 대로 일단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귀한 손님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시댁에 발을 들이는 순간 뭔가 느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저보다 약간 젊은 여자인 것 같았는데 시모가 쫄쫄매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누구시냐고 여쭤봤고 그 순간 시모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저에게 상상 이상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시댁 집안에 새로 들이게 될 며느리라면서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여자를 저에게 소개해 주더라고요. 시동생은 이미 결혼을 했고 저도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새 며느리로 들이려고 데려왔다는 말을 했을 땐 그 말이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시모를 바라봤는데 제가 아닌 눈앞에 보이는 여자와 남편을 엮어주고 싶어 부른 거라며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저도 시모의 말에 당황스러워서 장난으로 받아들이려 했는데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머님, 아니, 갑자기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새 며느리라뇨? 방금 하신 말 농담이죠? 아무리 장난이라도 손님 앞에서 이러는 건 예의가 아니죠. 내가 언제 너한테 장난친 적 한 번이라도 있었니? 나는 돌려서 말하는 성격도 아니고 지금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 너도 조만간 내 아들과 정리해줬으면 좋겠구나. 평범한 너희 집안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집안이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생각은 없으니 네가 빠져주면 좋겠구나. 네? 아니, 갑자기 빠져달라뇨. 그이랑 결혼 생활 문제없이 잘하고 있었는데 예고도 없이 이게 무슨 정신 나간 말이에요. 저는 그이랑 이혼할 생각 꿈에도 한 적 없어요. 애들은 또 무슨 죄인데요? 저기요. 그쪽이 오늘 우리 집에 온 거 정말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올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 놀러 왔겠어요? 이 집안의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신다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대가는 별로 대하고 싶지 않은데 어머님 말 못 들었어요? 아, 그리고 여기 따로 준비해 놓은 김치통 전부 차에 좀 실어주세요. 하던 일은 끝까지 마무리 지어야죠. 어머님, 그럼 저희는 방에 들어가서 하던 얘기 마저 할까요? 못했던 대화 마무리가 잘 되어야 이 결혼 성사될 수 있다는 거 어머님도 잘 아시죠? 그럼 서둘러 끝내고 빨리 나가보세요. 아니, 이 여자 정말 웃기는 여자네. 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언제 봤다고 나한테 명령질이야. 너야말로 남의 가정 화탄 낼 생각 말고 당장 꺼져. 웃어?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여? 지금 누구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예, 지금 중요한 얘기 해야 되거든. 밖에 주차되어 있는 저 차에 김치통 옮겨놓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갑자기 찾아온 돌발 상황에서 제가 받은 더 큰 충격은 이런 광경을 동서내외와 시부가 뒤에서 전부 지켜보고만 있다는 거였어요. 그제야 저만 빼고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눈치챈 저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시모가 상간녀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하길래 그 뒷모습에 이성을 잃은 저는 망설이지도 않고 바로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 버렸습니다. 제 삶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걸 직감하게 되면서 힘들게 쌓아온 가정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았던 저는 무조건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려야 했어요. 그렇게 정신 나간 여자처럼 한바탕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뒤늦게 들어온 남편이 저와 상간녀가 뒤엉켜 있는 모습을 보곤 많이 놀랐는지 급하게 달려왔는데 저와 상간녀를 분리시킨 뒤
괜찮냐며 온몸을 살펴주고 있었습니다. 다친 곳은 없는지 물어보는 모습에 결국 눈시울이 붉어졌고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제가 아닌 상간녀의 몸 상태를 살피고 있던 거였네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지. 남편을 포함해 시댁 식구들 전부 상간녀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남편의 한마디가 저를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사람 불렀어요? 그냥 좀 기다려주면 제가 알아서 이 사람과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일을 키우게 되면 우리가 불리해진다는 거 몰라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 의사 며느리 얻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새 며느리가 내민 조건에 대해서 우리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거 아니야. 저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어차피 결정권은 저에게 달려있는데 상황을 왜 이렇게 안 좋게 만들어서 저를 힘들게 하세요? 어머니는 그만 신경 끄세요. 아들, 배가 도착했을 때 서둘러 올라타야지. 때를 놓쳐 떠나버린 다음에 붙잡으려 하면 너를 기다려 줄 것 같니? 의사 며느리 얻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의사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급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마음이 안 급해질 수가 있겠어? 며느리한테는 시간이 없다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어차피 알게 될 텐데 그때나 지금이나 뭔 차이야? 하루빨리 해결하고 각자 인생 살아가면 되는 거지. 새 며느리한테도 시간이 없어서 많이 급하다고 하잖아. 다들 아주 제정신이 아니네. 의사 며느리가 그렇게 좋아? 한 가정을 깨버릴 만큼 당신들 집안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나 봐. 의사 며느리를 둔 집안이 되면 급이 달라질 것 같아? 밖에서 대우가 달라질 것 같냐고. 대충 말을 들어보면 전현이 서둘러 나를 내치고 이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순순히 그렇게 되길 기다려줄까? 몇 년이 걸리던 나는 소송으로 진행할 거고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선 전부 다 뜯어낼 거야.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소송을 하든 말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니 앞으로 내 집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마음에 쏙 드는 내 며느리가 앞으로 모든 걸 태워주기로 했다. 그래요? 돈을 많이 주기로 했나 봐요. 무슨 이유 때문에 나를 내치고 이 자리에 전현이 앉으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뜻대로는 안 될 거야. 저는 현관문 앞에 써여있는 김치통을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렸고 시모가 화를 내며 저에게 달려들길래 김치를 손으로 한 뭉텅이 주워들어 시모의 얼굴을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집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김치를 주워들어 명품 정장 차림의 옷을 입은 상간녀에게 달려가 얼굴과 몸에 사정없이 문질러 버렸습니다. 남편은 눈이 돌아버린 제 팔을 잡아 강하게 밀치길래 매운 김장 양념에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간녀의 얼굴을 닦아주는 남편을 향해 김치통을 머리 위로 부어 버렸습니다. 동선애와 시부가 힘을 합쳐 저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고 저는 마당에 있던 긴 장대를 들어 뒷마당으로 가서 땅에 묻은 김치독을 전부 다 깨부숴 버렸습니다. 힘들게 고생해서 만든 김장김치가 그 인간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치떨리게 싫었어요. 하나도 먹지 못하게 김치독을 전부 깨부숴 버린 뒤 거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얼굴이 김치 양념으로 범벅이 되어버린 얼굴로 저에게 달려와 장대를 뺏으려 하길래 사정없이 휘둘렀어요. 제 손에 묻어있던 양념 때문에 장대가 손에서 미끄러져 멀리 날아가 버렸고 시모가 가만두지 않겠다며 양손을 뻗어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길래 김치를 못 얻을 때 쓰던 고무 장갑을 주워들어 시모의 뺨을 향해 세차게 내리쳐버린 뒤 한마디 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직 듣진 못했지만 저 의사 며느리를 얻으려면 니들한테도 그만한 조건을 들고 왔겠지. 그리고
그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 의사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얻고 싶어 나를 내치려고 그동안 몰래 관계를 만들어 갔을 텐데 끼리끼리 잘 노는 걸 보니 니들한테 꼭 맞는 안성맞춤 같네. 한심한 것들. 니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얼마나 잘 사는지 지켜보겠어. 그리고 이건 내 몫이니까 내가 가져가. 고무장갑에 뺨을 맞은 시몬은 저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속수무책으로 저에게 당했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괜히 또 건드렸다가 더 큰 일이 생길지도 모를 두려움을 제 눈빛을 보고 느꼈는지 부들부들 떨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힘들게 만들었던 김장김치를 차에 실은 뒤 친정집으로 향했는데 갑작스럽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갓길에 차를 세운 뒤 한참 동안 차 안에서 오열을 했어요. 10년의 시간 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됐으니 맨정신으로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차 안에서 눈물을 쏟아낸 뒤 친정으로 들어갔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저를 보게 된 부모님께선 제 모습을 보고 경악을 했어요. 시댁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아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얘기한 뒤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 내렸고 저에게 상처를 준 시댁 식구들에게 분노한 부모님은 당장 시댁에 찾아가겠다고 했지만 또다시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 그 집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다며 조용히 정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모님께 부탁을 했어요.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땐 분노한 마음이 커서 소송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 인간들의 얼굴을 장기간 보고 싶지 않았을 뿐더러 합의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 분할 등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맞춰준다는 말에 속전속결 이혼을 추진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낸 뒤에 법적으로 남이 되었고 숙려기간 3개월이 채워져 남편과 다시 한번 법정에서 이혼에 대한 확답을 받기 위해 얼굴을 마주하게 됐을 때 무슨 이유 때문에 저와 이혼을 하고 그 여자를 택했는지 물어봤어요. 어차피 이제 너랑 나는 법적으로 완전한 남이니까 왜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 지금은 말해줄 수 있겠네. 나도 처음엔 어머니가 갑자기 여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을 때 많이 놀라긴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의사이고 조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고민 끝에 결정을 하게 된 거야. 솔직히 너랑 10년간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 관계에 많이 뜸했잖아. 당신한테 여자로서 매력도 못 느꼈고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과 잘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는 거지. 네가 우리 부모님한테 살가운 성격도 아니고 나한테도 별 감정 없이 애들 때문에 억지로 사는 게 느껴졌는데 굳이 결혼 생활 이어갈 필요가 있을까 싶더라고.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 당연히 그쪽 집안에서도 우리한테 요구하는 조건은 있었지. 어머니한테 그 말을 들었을 땐 나도 꽤 충격을 받긴 했지만 눈 한번 딱 감으면 우리 집안의 격이 달라지는 거고 남은 인생뿐만 아니라 그 사람 사이에서 낳은 내 자식들까지 앞으로의 미래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기회가 우리 집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언제까지 가난에 쫓기며 살아갈 순 없잖아. 남편이 왜 저를 버리고 직업이 의사인 여자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듣게 되는 순간 남편이 정신 나간 놈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을 제일 처음 세운 시모가 정신병자라는 것도 알 수 있었죠. 아무리 의사 집안이 좋고 자신들의 삶이 달라진다 해도 자기 아들의 신장을 의사 집안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의사 며느리를 드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가 돈 때문에 자기 자식의 신장을 남에게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 또 받아들인 남편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희 집안도 그렇고 시댁 집안 또한 잘 사는 형편은 아니에요. 남들처럼 평범하고 월급 받는 걸로 빚 갚아가면서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그런 평범한 집안인데 누구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지들의 인생에 매일 불만을 가지고 있던 시댁 집안 사람들은 결국 돈 앞에서 모든 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 시모가 건강검진을 받고 있었는데 담당 의사였던 상간녀가 시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설명을 해주다가 갑자기 눈물을 쏟아냈었는데 시모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질문을 던졌을 때 상간녀는 시모에게 자신의 집 사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기 어머니도 시모처럼 건강해졌으면 좋겠다고 속마음을 꺼내자 시모는 그 자리에서 상간녀에게 조건을 던졌어요. 자기 아들이 결혼을 했지만 조만간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거짓말로 상간녀와의 만남을 주선했어요. 며느리로 들어오면 자기 아들의 신장을 주겠다는 말에 언제 신장을 이식받게 될지 기약이 없었던 상간녀의 어머니가 많이 위급한 상황이었고 서둘러 신장을 받지 못한다면 끝내 세상과의 작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둘러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반대했었지만 시모의 적극적인 설득 끝에 결국 저와 이혼을 하고 의사 상간녀와 살림을 차리기로 결심을 하게 됐던 거였어요. 하지만 남편도 이 문제가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머뭇거리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이 답답했던 시모는 상간녀의 어머니가 죽으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으로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싫었는지 김장날 제가 시댁에 있는데도 상간녀를 불러들인 거였습니다. 상간녀 또한 자기 어머니가 서둘러 신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건 시모와 같은 입장이었고 결국 지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시댁에서 큰 난리를 친 거였어요. 이런 상황을 모두 듣게 된 저는 조금의 미련도 없이 남편에게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남이 된 이후 저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키우면서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지금의 삶에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남편과 이혼한 지 2년의 시간이 흘렀을 시점에 저희 부모님 집 앞에서 전 남편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끝낸 뒤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전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경악을 했어요.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 우리가 헤어진 지 2년 만인가? 내 모습이 많이 달라져서 놀랐지? 나도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될 줄 몰랐는데 당신을 놓친 거에 대해 매일 후회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나 지금 하루하루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중이야. 2년 전에 있었던 일들 기억하지? 그 여자의 어머니한테 내가 신장을 이식해주고 그 여자와 결혼하기로 했었잖아. 나도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었고 그 집안처럼 잘 살고 싶었거든. 넓은 아파트에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의사 마누라 옆에 두고 호화스럽게 사는 그런 그림을 상상했기 때문에 내 신장 하나쯤은 그 여자의 어머니한테 줄 수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막상 수술을 앞두고서 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야. 신장 이식을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는 사례도 꽤 있다는 걸 조사하게 되면서부터 내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자 결국 신장 이식 당일 병원에서 도망쳐 나갔어.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린 거야. 그 여자의 어머니는 결국 신장 이식을 받지 못해 끝내 숨을 거뒀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자식들도 해주지 않는 신장 이식을 굳이 내가 해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런데 이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더라고. 그지만 자식들은 지들 몸에 손대기 싫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신장이식을 해주지 않았으면서 나 때문에 죽었다고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며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 결국 나의 두려움이 모든 걸 망쳐버리게 되었던 거지. 시간을 되돌려 보니까 내가 잘못 선택을 한 것 같아. 가족들은 나의 선택에 대해 용서할 수가 없다고 연을 끊어버렸어. 의사 집안을 놓쳤다고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그날 이후 나는 지금까지 우리 가족과도 연을 끊고 살아간 2년 동안 정말 외롭게 지내오면서 많은 걸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중이야. 당신과 아이들에게 저지른 내 실수 용서해 줄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어쩌라는 건데? 나랑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거야? 네가 그때 일을 후회하고 반성하면 뭐해? 내 마음속 깊이 남아버린 상처는 지워지지가 않는데. 너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됐는지 봐봐. 나는 아직까지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어. 나랑 그 여자가 몸싸움을 벌였을 때 네가 어떻게 했어? 나는 내팽개치고 그 여자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살펴주지 않았어? 나는 당신 아이 낳고 10년간 헌신하며 살았었는데 고작 돌아오는 건 버려진 거였어. 그때 내가 애들을 우리 부모님 집에 맡겨두지 않고 같이 그 집에 있었다면 충격적인 장면들을 전부 봤을 테고 아이들의 정신에도 문제가 생겼었겠지. 네가 어떻게 되던 나는 상관하지 않아. 너에 대한 감정 손톱만큼도 남아있지 않다고. 다시는 내 앞에 얼씬거리지도 마. 당장 내 앞에서 꺼져. 나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도 알잖아. 힘들게 돈을 벌어도 가난에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그런 삶이 나도 지치고 힘이 들었다고. 그때 내린 결정이 정신 나간 짓이었던 거 나도 인정해. 그만큼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말도 안 되는 조건에 혹했었지만 뒤늦게 깨달았고 신장을 주지도 않았잖아. 수술대에 올라갔을 때 당신과 아이들이 생각나더라고. 그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우리 가족들 곁이었어. 나 우리 집안과 연 끊었고 다시는 만날 일도 없을 거야. 과거의 잘못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애들 생각도 해야지. 아빠를 그리워했으면 좋겠어. 2년간 정말 반성 많이 했어. 앞으로 당신과 다시 시작하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도록 할게. 그러니 제발 나 좀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아니,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어. 어찌됐든 너는 나를 내치고 그 여자랑 새롭게 시작하려고 수술대까지 올라갔던 건 사실이잖아? 만약 신장이 아닌 너한테 피해가 없는 조건이었다면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지. 네가 잘못될까봐 두려워서 도망친 것뿐이잖아?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팠을지 생각은 해봤어? 아침 일찍부터 김장하던 그날 평소보다 100포기를 더했어.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그 여자를 집에 들였을 때 내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 모두가 철저하게 나를 속이고 계획을 세웠던 걸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소름이 돋는다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랑 다시 시작하는 일 없고 애들 얼굴도 보여주지 않을 거야. 지금 너는 가족들에게 내쳐지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아쉬워서 내 앞에 나타난 것뿐이야. 전 남편에게 등을 돌린 저를 붙잡더니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의 감정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받았던 상처는 회복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 사람과 또다시 시작하게 됐을 때 그려지는 미래가 소름 끼치게 싫었어요. 전 남편은 제 발목을 잡고 끈질기게 놓아주지 않으려 하길래 제가 비명을 지르자 부모님께서 제 목소리를 들으셨는지 급하게 집 밖으로 나오셨고 전 남편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 몽둥이를 들어 거침없이 휘두르셨어요. 전 남편은 저희 부모님의 행동에 놀랐는지 도망을 쳤지만 며칠간 계속 집주위를 맴돌며 저와 다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길래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현재는 접근 금지 신청을 했지만 전 남편이 아이들 얼굴이 보고 싶다며 계속해서 접근을 하려고 기회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친자 포기 각서까지 썼으면서 이제 와서 저러는 거 정말 꼴도 보기 싫네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인간은 저를 놓친 거에 대해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에게 아이들과 열심히 살아가면서 꼭 성공하는 모습 보여줄 겁니다. 그게 제일 큰 복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의 아픔 털어버리고 새 출발하는 제 인생에 여러분들께서 응원의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힘이 되는 말 한마디가 삶에 많은 영향을 준다잖아요. 제 기막힌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들으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위안도 받는 60대입니다. 저 역시 살면서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시원하게 털어놓았던 적은 없었는데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아 잠시 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전 얼마 전 아들 장가를 보냈어요. 전에는 아들이 장가를 가면 내 삶을 혼자서 잘 살아야겠다 싶었는데 막상 장가를 가고 나니 제 생각대로 되지 않네요. 저는 30여 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뜨고 난 후에 홀로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은 가버렸고 시댁에서는 저 때문에 남편이 잘못됐다며 절 비난했어요. 친정도 없이 남편에게 시집을 가 시댁에서 살았던 저는 집도 절도 없이 몸만 가지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발 아이만 받아달라고 빌고 또 빌었지만 시댁에서는 제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발 저희 아들만이라도 제발 아들만 받아주세요. 저야 어떻게 되든 길바닥이라도 자면서 살 수 있겠지만 이 어린아이는 아니잖아요. 제발 평생 책임져달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자리 구하고 생활비도 다 보내드릴 테니 아들 편안하게 잠잘 수 있게만 해주세요. 어머님 손주잖아요. 남편 핏줄인데 한 번만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어디 내 아들 저리 보내놓고 양심도 없이 네 아들 받아달라고 하는 거냐? 당장 썩 나가지 못해. 안 그래도 별 볼 일 없는 애 데리고 와서 내가 그렇게 반대를 했건만. 결국 내 아들 잡아먹었어. 내가 너 결혼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 아들 잡아먹은 애가 어디서 뻔뻔하게 네 자식 받아달라고 해? 당장 썩 나가. 여기 있다가 나도 잡아먹으려고 하니? 애초에 부모도 없는 너를 받아줘서는 안 됐던 걸. 아이고, 우리 불쌍한 내 아들 어떻게 하니? 저에게 하시는 말들은 뭐든 다 들을게요. 절 욕하시든 원망하시든 얼마든지 속 풀리실 때까지 하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아들, 저희 아들, 남편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저 이렇게 나가면 말 그대로 길거리에서 그냥 살아야 돼요. 돈 한 푼 없이 이렇게 나가는데 돌장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요? 어떻게든 제가 돈 벌어서 아이 데리고 갈 테니까 딱 1년만, 제발 1년만 좀 봐주세요. 참나, 애 맡겨놓고 네가 뭐 할지 내가 어떻게 알고 애를 보라는 거니? 우리 아들 그리 된 이유도 너 때문인데 네 피 섞인 이 애 내가 보면서 얘도 날 잡아먹을지 어떻게 아냐고. 네 가정 못 보겠으면 보육원에 보내라. 입양을 보내던지 그러는 수밖에 더 있니? 불쌍하게도 네 아들도 네 팔자 닮아가나 보지. 어미애비 없는 네 팔자 네 아들도 닮아가는 거야. 어머님, 제발요. 한 번만 아이 좀 봐주세요. 1년이 기시다면 6개월만이라도
아니, 3개월만이라도 조금 더 클 때까지만 따뜻한 집에서 잠이라도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제가 갈 곳 없다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발 부탁입니다. 저의 간곡한 부탁에도 시몬은 당장 나가라며 저희를 내쫓았어요. 이곳저곳 겨우겨우 전전하다가 다시 시댁으로 가보니 이미 집도 다 정리를 하고 이사를 가신 상황이더라고요. 기댈 곳 없던 저는 제 마지막 남은 가족 아들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정말로 입양이라도 보내야 하나 절망하고 있던 그때 우연히 봉사를 오셨던 음식점 사장님 부부를 만나고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숙박을 해결하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부부는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하셨어요. 항상 친절하고 편안하게 대해주셨죠. 저희 아들에게까지 너무나 잘해주셔서 언젠가는 한번 사장님 부부에게 여쭤본 적도 있었어요. 사장님, 저 이제 여기 온 지 한 달 정도 되어 가는데 사실 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 받아주실 수 있으셨어요? 그때 봉사활동 오신 곳에서 저랑 아이 단기 거주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제 사정 한 번 듣고서는 바로 같이 가자고 하셔서 저도 놀랬고, 거기다가 여기서 지낼 수 있게도 해주시고, 아이도 너무 잘 봐주셔서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실까 궁금했어요. 아, 사실 저도 어릴 적에 어렵게 살았거든요. 제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용진이 보면서요. 그리고 저희가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직 아기 천사가 오지 않아가지고요.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하고, 저희 아내도 아이를 정말 좋아해요. 그때 봉사 갔을 때 알았겠지만 아내는 애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딱 마음에 갔어요. 저도 아내도 결혼하고 연고지도 없는 여기에 와서 이렇게 가게 열었을 때만 하더라도 금방 아이도 가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할 줄은 몰랐네요. 아, 결혼한 지 5년 되셨다고 하셨죠? 사모님께서 아이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일하고 있을 때 용진이를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했어요. 솔직히 아이가 있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많았거든요. 숙소 제공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곳이 너무 많아서 일을 하기 어려웠는데 사장님 사모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전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게 인연인가 봅니다. 사실 저희가 원래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가게를 접으려고 했거든요. 장사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건가 싶기도 해서요. 근데 딱 오시고 나서는 손님들도 엄청 많아지고 아내도 너무 행복해해서 제가 더 고맙죠. 요 며칠 아내랑 같이 말동무도 해주고 산책도 같이 나가줘서 제가 오히려 고마워요. 여러 번 시도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한테는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용진이 오고 나서는 전보다 훨씬 밝아져서 제가 더 고마워요. 사장님 부부는 결혼을 한 지 5년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이었던 상황이셨어요. 아이들을 너무나 좋아했던 사장님 부부는 제가 일하고 있을 때면 제 아들을 정말 살뜰하게 잘 돌봐주셨어요. 그런 사장님 부부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전도 열심히 일을 했고 가게는 전보다 더 잘 됐죠. 제가 가게 일을 시작할 때쯤에 사모님의 몸이 많이 약한 상태였는데 전 틈날 때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직접 해드렸고 같이 산책도 자주 다녔어요. 기력이 약했던 사모님은
저와 함께 산책도 다니면서 점점 건강해졌고, 마침내 임신을 하게 되었죠. 용진 엄마, 나 임신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거 다 용진 엄마 덕분이야. 그동안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한 번도 들어서지 않았던 아이가 용진 엄마 만나고 이렇게 임신하게 됐네. 고마워요. 우리 용진이가 정말 복덩이인가 보다. 안 그래도 고민 많았는데 용진이 오면서 마음속 고민도 싹 사라진 것이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용진 엄마가 해준 음식도 정말 고마워요. 임신되면 가장 먼저 말해주고 싶었어요. 어머, 사모님, 진짜 축하해요.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다 사모님 사장님이 간절하게 바란 덕분이죠. 이제 몸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 아시죠? 임신됐어도 너무 무리하지 않고 푹 쉬셔야 해요. 병원은 갔다 오셨어요? 제가 더 기쁘네요. 사모님이 항상 용진이 너무 예뻐하셔서 저도 얼른 아이가 생기길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축하드려요. 사실 아이를 보면 마음 한구석에는 슬픈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피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용진이는 보자마자 그냥 예뻤어요. 슬픈 마음 하나도 없이 그냥 예쁘더라고요. 정말 용진 엄마랑 용진이가 우리 집 복덩이였나 봐요. 너무 고마워요.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해주고 항상 저희 생각해 주셔서 어떻게 보답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휴, 사모님, 제가 더 많은 걸 받았는걸요. 이 어린아이랑 같이 지낼 방도 내어주시고 삼시세끼 따뜻한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돈도 벌게 해주셨잖아요. 제가 더 보답해야 하는걸요. 사모님,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사장님이랑 집에 가서 파티하세요. 가게는 제가 오늘 혼자서 잘 볼게요. 앞으로도 사모님 출산하실 때까지 제가 열심히 가게 볼게요. 아유, 아니에요. 그럴 수 없죠. 이제 용진 엄마도 저희 가족이잖아요. 우리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가게 잠시 문 닫고 축하 파티예요. 드디어 엄마가 된다니 너무 믿기지 않아요. 임신 확인하고 나서 바로 용진 엄마가 딱 생각이 났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사장님과 사모님은 임신이 저와 아들 덕이라면서 너무나 기뻐하셨고 고마워하셨어요. 전 그러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장님 부부와 만나게 된 게 너무나 큰 축복이라 생각을 했죠. 사모님의 임신 이후로 가게는 더욱 잘 됐고 저희는 정말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어요. 그렇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죠. 건물주가 계약이 끝나면 가게를 정리하라면서 통보를 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사장님 부부는 가게를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던 날 저희는 펑펑 울면서 아쉬워했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용진이랑 용진 엄마 덕분에 저희 아이도 생기고 정말 고마워요. 잘 되지 않는 가게를 이렇게나 키워준 건 다 용진 엄마 덕분이에요. 저도 아내도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가게는 더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너무 아쉽네요. 일자리는 구했어요? 아니면 저희 가는 시골에 같이 가는 건 어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아무것도 없는 저와 아이를 그냥 받아주셨잖아요. 저희 지금까지 이렇게 따뜻하게 잘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사장님, 사모님 덕분이에요. 제가 한 일은 그곳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장님이랑 사모님 오랫동안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어버려서 저도 너무 아쉽네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좋은 일들만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용진 엄마랑 용진이는 진짜 복 많이 받을 사람들 같거든요. 아, 참. 그리고 아내가 꼭 좀 챙겨주라고 해서 오늘 몸이 좋지 않아서 나오지 못했는데 꼭 이거 주라고 했어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저희 가게 근무할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둔 퇴직금이에요. 적은 돈이지만 작은 방 하나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음에 저희 이사 가는 곳으로 놀러 오면 같이 밥 먹어요. 어머,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이 사모님 출산일이라고 하셨죠? 몸도 무거우실 텐데 사모님 사장님께서 이렇게 챙겨주시다니 너무 감사드려요. 사장님 사모님 덕분에 잘 지냈어요. 제가 한 일에 비해서 월급도 항상 많이 챙겨주시고 숙소도 제공해주시고 돈도 안 받으셨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시골로 미리 내려간 사모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동안 사모님은 저를 위해 퇴직금을 차곡차곡 모아두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따뜻한 사장님 사모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서 작은 쪽방을 구하게 되었어요. 넓고 새 집은 아니었지만 놀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 행복하게 몇 년을 잘 지낼 수 있었죠. 또다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쪽방에 와서도 저는 좋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주변 다른 집들도 다들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갔죠. 가장 친하게 지냈던 언니는 주로 저희 아들을 봐줬어요.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그 언니에게 저는 아이를 봐주는 값을 주었고 언니는 제가 일을 나가 있는 동안 아이를 돌봐주었습니다. 아이는 아픈 곳 없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자 전 밤낮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밥을 챙겨주러 집으로 오기도 했지만 그렇지 못하는 날에는 친한 언니가 아들을 돌봐주기도 했어요. 얘, 너는 진짜 아들 하나 잘 둔 것 같아. 어쩜 이렇게 착하니? 저번에 저녁에 갑자기 용진이가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급하게 나갔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 집 찾아왔는데 얘가 글쎄 밥이랑 계란이랑 싹 다 들고 와가지고 저녁 같이 먹자고 하더라. 자기 계란 프라이를 못하니까 이모가 해달라고 하면서 들고 왔더라고. 나도 쌀이 없어가지고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싶었는데 용진이 덕에 내가 저녁밥 든든하게 잘 먹었어. 어머, 정말? 용진이가 그랬어? 안 그래도 그날 갑자기 일 나오라고 연락 와가지고 용진이 챙길 새도 없이 바로 나갔거든. 밥이랑 김이랑 있으니까 먹으라고 했는데 언니네 가서 먹었구나. 안 그래도 집에 와서 보니까 계란 프라이가 있더라고. 이모가 해줬다고 나보고 먹으라고 하더니만 얘가 거기에 가서 해달라고 한 거야? 아휴, 언니 너무 고마워. 용진이가 그때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대. 아유, 얘, 내가 더 고맙지. 이번에 일한 돈이 안 나와가지고 쌀이 똑 떨어졌었거든. 며칠 동안 라면으로만 밥 먹어서 그런지 지겹기도 했는데 애가 딱 맞춰서 밥을 들고 온 거야. 자기 먹을 것만 들고 온 것도 아니고 넉넉하게 다 싸가지고 와서 내가 더 배부르게 먹었어. 오늘 너한테 가려고 했는데 이거 용진이랑 같이 삶아 먹어. 닭이야. 오늘 마침 일한 돈이 나와가지고 용진이 생각나서 샀어. 언니, 고마워.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같이 먹자.
언니 덕에 용진이가 저녁 안 굶고 맛있게 먹었잖아. 나는 너무 고마워. 언니 아니었으면 그날도 용진이 먹고 싶은 계란 프라이도 못 해 먹었을 거 아니야. 아유, 아니야. 그냥 보통 애들이면 밥 먹고 싶다고 그냥 왔거나 아예 굶거나 했을 건데 용진이는 우리 집 올 때마다 애가 너무 착해서 먹을 거 다 싸들고 와. 나도 같이 먹자고 하면서. 그런 애가 어디 있니? 마음도 깊고 너무 착해서 내가 용진이 생각이 절로 나더라니까. 엄마 걱정할까 이것저것 말은 안 하는 모양인데 그날도 엄마 오면 먹으라고 하겠다면서 남은 프라이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보고 가져갔어. 아들 참 잘 뒀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이웃 언니도 아들이 너무나 착하고 잘 커준다면서 칭찬을 해주었죠. 아들은 어릴 적부터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어요. 사춘기가 되어서도 그은한 반항 없이 잘 자라줬습니다. 내가 바라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자랐죠. 저는 그런 아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쉬는 날에는 아이가 가고 싶다는 곳 어디든 데리고 가서 실컷 놀아주기도 했어요. 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는 주변에서도 이제는 쉬엄쉬엄 일해도 되지 않냐고 했지만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 전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아들은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다들 수재라고 말할 정도로 학원 한번 다니지 않고서 아들은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잘 자란 아들은 수능까지 잘 치르고 유명대학 의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 마지막 방학 때 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 오겠다며 집을 비운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아들은 저에게 깜짝 선물을 해 주었죠. 엄마, 사실 나 이번에 친구들이랑 여행 다녀온 거 아니야. 친구들이랑 같이 아르바이트 하고 왔어. 단기 아르바이트 괜찮은 곳 있다고 해서 다 같이 갔다 왔어. 그리고 이거 엄마 드리고 싶어서 엄마 그동안 나 열심히 키워줘서 고마워.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얼른 훌륭한 의사 돼서 엄마한테 다 보답할게. 어머, 이게 뭐야? 아르바이트 한 돈을 엄마한테 주는 거야? 용진아, 엄마한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엄마는 네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앞으로는 아르바이트는 하지 마. 엄마가 용진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책임질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공부만 열심히 해. 그리고 이 돈은 친구들이랑 진짜로 여행 갔다 와. 그동안 놀지도 못하고 내내 공부만 했잖니. 아니야. 이거 엄마가 꼭 받아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엄마가 안 받아주면 나는 더 서운할 것 같아. 엄마한테 주고 싶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거야. 한순간도 엄마한테 고맙지 않은 날이 없었어. 엄마는 늘 일하느라 날 챙겨주지 못했다고 미안해하지만 엄마가 항상 날 챙겨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신경 썼다는 거 나 다 알고 있어. 엄마가 무엇 때문에 고생하는지도 내가 다 알고 있어서 그래서 더 잘하고 싶어. 용진아, 고맙다. 너희 아빠도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란 거 보면 너무 기뻐하실 거야. 그렇지? 엄마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용진이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엄마 몫을 다 해야 해. 그러니까 다음에는 엄마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줘. 알았지? 나중에 더 커서 용진이가 혼자서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엄마도 엄마 삶을 살게. 아들은 끝까지 저를 위해 쓰라면서 용돈을 챙겨줬어요. 저는 아들에게 그 돈으로 함께 여행을 가자며 말을 했고 생애 처음으로 아들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아들은 의대에 진학을 하고 나서도 성실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틈나는 대로 가회를 하면서 저에게 용돈이라고 보내주기도 했죠. 전 그런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더 열심히 일했어요. 얼굴을 보기는 힘들었지만 아들은 항상 저를 챙겨주고 위해 주었습니다. 졸업 후 의사가 된 아들을 보며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을 모두 보상받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아들은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라면서 집으로 데리고 온 적이 있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너무나도 참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정시연이라고 합니다. 용진 씨한테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뵙고 싶었어요. 전부터 여러 번 용진 씨한테 어머님 뵈러 가자고 말을 했었는데 통 시간이 나질 않아서 못 찾아뵈었거든요. 정말 너무 뵙고 싶었어요. 아유, 저를요? 아유, 고마워요. 용진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말인데 혹시 우리 집 사정을 그쪽 집안에서 알까요? 용진이 아빠는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집에는 저 혼자뿐이에요. 친족도 없고요. 저 역시 고아였어서 결혼식을 하더라도 저희 집 식구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거 다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 어머님, 사실 저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저 어릴 적에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고 저는 이모 집에서 자랐어요. 저 역시 친척이라곤 이모부뿐이라 어머님께서 괜찮으시다면 결혼식은 작게 올리고 싶어서요. 용진 씨랑은 어느 정도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머님께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어머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머, 내가 상처를 건드린 거면 너무 미안해요. 몰랐네요. 아유,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다니 힘들었겠어요. 나야 용진이랑 행복하게 산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이모 집에서 자랐다고 했나요? 그럼 이모님께서는 우리 용진이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아직 용진 씨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이번에 가서 만나고 오려고요. 먼저 어머님을 만나 뵙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사실 용진 씨 어머님이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용진 씨한테 어머님이 어떻게 용진 씨를 키우셨는지 들었거든요. 그거 듣고 나서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게 되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어릴 적 부모님을 모두 잃고서 이모 집에서 자랐다고 말을 했어요. 구김없이 너무나도 밝고 참한 모습에 아들과도 잘 만났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참한 며느리와는 다르게 며느리의 이모 부부는 결혼 전 요구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우리 시연이 어릴 적부터 제가 다 키운 거 아시죠? 부모 없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부모 없는 애라고 시집살이 시키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그리고 용진이도 의사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집안이 좀 좋은 편은 아니시잖아요. 우리 시연이야 정교사고 자기 혼자서만 먹고 살아도 충분하지만 용진이는 엄마도 챙겨야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 네. 저 때문에 걱정이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일도 계속할 거고 아들한테 의지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시연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정말 착하고 생각이 깊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번에 결혼 준비 때문에 이모님과 얘기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집은 애들이 알아서 한다고 해서
제가 애들 가전, 가구들 해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셔야죠.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좀 더 해오는 게 맞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홀어머니인데 거기에 시집갈 여자가 어디 있다고? 그리고 시연이가 뭐 친척들 아무도 없다곤 했지만 저희가 부모라면 부모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저희 딸 같은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그래도 좀 뭔가 오고 가는 게 있긴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애들 말로는 오고 가는 건 다 생략을 한다고 했는데 따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집 혼수를 마련해 주는 것도 애들이 안 받을까봐 걱정입니다. 하도 애들이 자기들 스스로 다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서요. 혹시나 사돈께서 같이 설득을 해주신다면 제가 애들 혼수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 걔네는 왜 준다는 걸 안 받는데? 그러면 사돈, 혼수 구입하실 거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한테 비용만 보내주세요. 비용 주시면 제가 알아서 싹 다 넣어둘게요. 시연이도 제 말이라면 다 듣는 아이라서 사돈께서 꼭 그러셔야 한다면 제가 마련해가지고 시연이한테 줄게요. 안 그래도 시연이 몫으로 결혼자금 모아둔 거 있는데 그거 주면서 겸사겸사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 비용은 못 낼 것 같네요. 정교사 된 시연이 그냥 데리고 가겠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결혼 비용까지는 다 내셔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결혼을 위해 만난 사돈댁은 생각보다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집을 아들과 며느리가 준비한다고 하니 결혼 비용은 제가 모두 지불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죠. 저는 아들의 행복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사돈댁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사소하게 드는 비용 모두 사돈댁은 저에게 지불을 하라며 연락을 해왔고 거기다 결혼식 날 입을 한복을 맞춰달라던지 들고 갈 가방이 없으니 사달라는 요구도 당당하게 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식같이 키운 조카가 결혼을 한다는데 이렇게까지 할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결혼식 날 잔뜩 긴장을 한 채로 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화촉점화를 한다면서 혼주 장갑을 끼라는 말에 저는 서둘러 혼주용 장갑을 끼려고 펼쳤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에 작은 사진이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 속 인물을 보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저희 아들이 2살이었을 때 음식점 가게 사장님 내외와 찍은 사진이었어요. 가게 쉬는 날 같이 근교로 소풍을 가 제가 찍어줬던 사진이었죠. 전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결혼식장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 영상에는 며느리의 어릴 적 사진이 하나씩 올라왔는데 그 사진 속에 가게 사장님 사모님이 계셨죠. 알고 봤더니 음식점 가게 사장님 사모님은 며느리의 부모님이었던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결혼하기 전에 시연 씨 집에 인사를 갔던 날 이 사진을 발견했어. 분명히 아이는 나였거든. 그래서 다른 사진 없냐고 여쭤봤더니 엄마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 엄마, 시연 씨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가 정말 힘들 때 거둬줬다고 하셨던 그 가게 사장님 사모님이셨어. 사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엄마한테 당장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준비하게 됐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럼 사장님 사모님 딸이 시연이 너라는 말이니? 그때 임신했던 아이가 너야? 세상에 이런 인연이. 아휴,
내가 너를 몰라봤구나. 내가 너를 몰라봤어. 사장님 사모님 계시는 지역에 한번 찾아갔어야 되는 건데 나도 나 살 길 바쁘다고 한 번을 찾아가지 못했어. 그때 봤으면 내가 널 못 알아볼 리 없었을 텐데 미안하다. 이제야 알게 돼서. 아니에요, 어머님.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어머님 말씀 정말 많이 하셨어요. 엄마가 항상 고마운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저도 오랜만에 사진을 봤는데 어머님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용진 씨한테 어머님 얘기 듣고선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부모님께도 은인 같으신 분이라고 항상 들어왔었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 돌아가신 아빠도 장모님 장인어른도 모두 다 기뻐하실 거야. 엄마는 항상 엄마를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엄마가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야. 엄마, 고마워. 며느리는 난임이었던 사장님 부부가 어렵게 가졌던 그때 그 아이였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후에 발생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들네와 대화를 하다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장님네에는 넉넉한 것은 아니었지만 부채 없이 살아왔는데 며느리의 말로는 큰 빚을 지고 이모에게 돈까지 빌려갔었다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물어봤더니 부모님께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었지만 이모와 이모부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전 절대로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얼마 뒤 며느리는 이모와 이모부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 알고 봤더니 며느리의 이모와 이모부는 며느리의 부모 사망 이후에 사망보험금을 모두 사용을 했던 것이고 탕진을 하게 되면서 며느리는 거의 방치를 하다시피 키워졌던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어릴 적부터 이모와 이모부에게 너의 부모가 빚진 돈을 갚아야 한다는 말을 내내 듣고 살았다더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보험금조차 남기지 않아 매달 자신 때문에 식비가 나간다면서 구박을 해 키웠지만 실상 이모, 이모부는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받아 다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간 정교사인 며느리는 키워준 값을 하라는 이모의 말에 월급도 대부분 전달을 했던 것이었고 제가 줬던 혼수자금도 일부만 며느리에게 줬을 뿐 반은 이모와 이모부가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의 행적을 토대로 횡령과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였고 며느리의 이모와 이모부는 그렇게 처벌을 받게 되면서 재산을 처분해 그동안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모든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며느리는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 아빠에게도 어머님은 은인이셨어요. 그때 당시 아이도 갖지 못해서 친가든 외가든 다들 외면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어머님 만나고서는 임신도 하게 되었고 가게도 잘 됐다고 하셨어요. 비록 그동안 엄마 아빠가 사업이 망해서 빚쟁이한테 쫓겨서 이모 도움을 받았다고 잘못 알고 있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연아, 너희 엄마 아빠는 누구보다 성실하셨어. 내가 그걸 곁에서 봤고 봉사도 많이 다니셨고 늘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이셨어. 나야말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란다. 시연이 네가 겪은 슬픔을 내가 모두 알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용진이랑 함께 잘 지내면서 그 아픔도 다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다.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 저 어머님 모시고 살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저 이모, 이모부 눈칫밥 먹으며 그렇게 살았어요. 매일 밥 한 공기도 먹지 못하고 쌀만 축낸다고 하고 공부를 못하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문제집을 풀어야 했어요. 그런 이모와 이모부를 끊을 수 있었던 건 어머님 덕분입니다. 저 어머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저와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했고 저는 계속해서 거절을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함께 사는 건 끝끝내 거절을 하고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해서 왕래를 하며 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인연으로 만나게 된 아들과 며느리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만날 거라곤 상상도 못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가족이 되고 나니 운명이라는 게 있구나 싶네요. 너무나도 힘들 때 나에게 희망이 되어주셨던 가게 사장님 사모님처럼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내고 착하게 자라주었던 며느리에게 저도 힘이 되어주려고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이 뒤따르길 바랄게요.